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에서 잘 나가던 화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강원도 인제라니. 사연을 바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연을 보낼까 말까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방 문을 열면 바로 마루가 보이고 그 너머 작은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공간에서 저는 어느새 매일 아침을 행복하게 웃으며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리고 싶었던 건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건 여기에 와서였어요. 저는 리사 아닙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혼혈 화가예요. 아버지는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는 백인 심리학자. 말하자면 저는 혼혈의 정체성을 떠안고 살아온 셈이에요. 정작 제 안에는 늘 질문이 가득했죠. 나는 누구지? 어디에 속해야 할까? 예술은 저에게 도피처였어요. 경계 밖의 존재라는 감각이 너무 익숙했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날카롭고 예민한 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그려냈어요. 처음엔 그게 특별하다고 인정받았고,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제 그림엔 정체성의 미학, 경계인의 시선 같은 수식어가 붙었죠. 하지만 칭찬과 조명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기대치는 점점 높아졌고 작품은 갈수록 공허해졌어요. 하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제게 말했어요. 리사, 이번엔 좀 더 아시아적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람객들이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그림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리사 안을 그리고 있었단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붓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수십 개의 캔버스가 쌓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마음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죠.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어디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강원도 인제예술가 체류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고 지원서를 냈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절반쯤의 유산임에도 낯설고 조금은 두려운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미 필요했어요. 저를 완전히 지워도 괜찮은 곳. 그렇게 저는 인제라는 그곳으로 지도를 펼쳐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날은 비가 오는 흐린 날이었어요. 빗소리에 묻힌 버스의 엔진 소리, 안개 낀 산등성이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 마치 시간도 느릿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한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조용함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새소리와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뿐. 뉴욕의 소음에 익숙한 제게는 너무 낯설었어요. 방은 차가웠고 아궁이 불쏘시개를 피우는 법도 몰랐고 손빨래는 허리를 아프게 했어요.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고 친구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죠. 너 거기서 뭐 하냐? 전시회 일정 비웠어. 너 빠지면 갤러리도 타격이야. 리사, 이제 그만 돌아와. 비가 오는 날 저는 진흙탕 길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조용히 붙잡아 줬어요. 괜찮으세요? 낯선 말씨였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니 긴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는 조용히 손을 뺐어요. 여기 길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게 윤재한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마을의 유일한 전통 목수라고 마을 어르신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그의 손길은 말없이 제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현관 앞에 수건이 걸려 있었고 비 오는 날에는 덧신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에게 물었어요. 이거 혹시 재한 씨가 하신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바닥에 돌이 많거든요. 감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그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그냥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거 기억나서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처음 본 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뒤 제가 장작을 들고 비틀거릴 때였어요.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장작 한 단을 들고 앞서 걸었어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같이 해요.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지금껏 들어온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 며칠이었을 텐데 그 며칠이 제 마음속에서는 몇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강원도 인제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의 시간은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흘러갔거든요. 하루가 길었고 침묵은 길 위를 천천히 걷듯이 이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윤재한 씨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의 방식은 확실히 특이했어요. 전형적인 친절한 사람처럼 계속 웃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같은 상투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말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다 제가 손을 대었어요. 갑작스러운 통증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그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조용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어요. 화상크림, 이거 괜찮아요. 차가울 거예요. 그는 짧게 말하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에 연고를 발랐어요. 손끝은 거칠었지만 그 터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어요.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는 조용히 손을 떼고 말없이 약통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냥 리사 씨가 아프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심장을 멎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그의 존재는 제 일상 깊숙이 들어왔어요.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질 때 그와 함께 공방 옆 평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그는 나무를 만졌고 저는 그걸 바라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 편했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리사 씨는 다시 그림 그릴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무섭기도 하고 아무도 제 그림을 보지 않아도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림이 아니라 리사 씨 마음, 사람이 먼저예요. 자신부터 다시 그리면 그림도 따라올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림만 잘 그리면 사람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마을에서 한 남자가 저를 다르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은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갑작스러운 방문자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바로 루카스였어요. 제 전 연인이자 함께 뉴욕 아트신을 헤쳐나갔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 말했어요. 리사,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나는 너한테 진짜 좋은 기회 하나 만들었어. 맨해튼에서 개인전 열 수 있어. 바로 내 이름 걸고 말이야. 그런데 너는 여기서 흙에 손대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왜 안 돼? 제가 말했어요. 왜 나는 흙을 만지면 안 돼? 루카스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곧바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넌 도시에서 살아야 해. 여긴 너랑 어울리지 않아. 이건 그냥 혼란스러워서 잠깐 빠진 것뿐이야. 돌아가자. 그 말이 정말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윤재한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결코 저를 흔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제 옆에 무게 있게 서주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공방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여느 때처럼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 고개를 들었어요. 손님 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혼란스러워요. 잘 지워졌던 과거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기분이에요.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과거가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다시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곳이 더 마음 편하면 그걸 지키는 것도 괜찮아요.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저를 붙잡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 제가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요. 며칠 뒤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너 루카스 봤다며? 너 이제 그만 돌아와야 해. 한국 체류 끝나면 비자도 만료되잖아. 엄마, 나 여기서도 살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있어요.
내가 왜 거기서 살 방법을 찾아? 너는 뉴욕에서 성공할 사람이지. 시골 마을에 묻히면 안 돼. 어머니의 단호한 말이 제 심장이 아팠지만 저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윤재한 씨가 만든 찻상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위한 마음이 깃든 온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건 도시의 풍경도 아니고 정체성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온기, 말 없이 내미는 손, 눈빛 하나로 전해지는 배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간. 그게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벗어나 이 조용한 산골에서 머무르겠다는 말을 꺼내는 건 누군가에게는 낭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삶의 무게였어요. 하루하루가 불확실했고 프로그램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체류 기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작별 인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리사 씨, 돌아가는 거죠?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림 참 잘 보았어요. 그 말들이 하나둘씩 모일수록 저는 점점 제 감정에서 이탈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윤재한 씨가 고맙다며 마련한 식사 자리였어요. 작은 마을 식당에서 고기와 전, 탕이 정갈이 차려졌고 저와 그 마을 어르신 몇 분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식사 중간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리사 씨는 여서 살 생각 없수? 아, 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윤재한 씨가 망설이다가 말을 던졌어요. 더 있고 싶으면 방법을 찾아보죠.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분명 좋은 말이었고 평소에 그답지 않게 먼저 나선 말이었지만 왜인지 그 순간 저는 불안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희망에 내가 억지로 걸려드는 기분이었달까요. 식사가 끝난 후 마당에서 함께 정리를 하던 중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아까 그 말 진심이었어요? 네, 진심이죠. 그럼 제가 여기 남으면 함께 살아볼 생각 그런 건 있나요?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뜸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사 씨가 결정하는 걸 기다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정하면 부담이 될까 봐. 그 순간 제 안의 감정이 마구 뒤섞였어요. 배려라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 배려가 마치 한 발짝 물러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조심하면 저는 뭘 믿고 여기 있죠? 제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내일은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비자는 끝나가고 미국에선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런데 당신은 말이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확신을 주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없이 마당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말이 부족했네요. 그 말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우리는 그날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밤을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저는 가슴이 무거운 채로 평소처럼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낯선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윤재한 씨가 손으로 그린 작은 그림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어요. 리사 씨가 머물러 주시면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그 그림은 나무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조심스럽게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당신이 앉을 자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어버렸어요. 그의 말 없던 행동들이 지금까지의 기다림들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음을 정하고 법률 상담을 위해 시내로 나갔어요. 체류 연장, 그리고 장기 체류 자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리사 안 휘트니 박물관은 다음 시즌을 위한 개인 전시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휘트니 미술관,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현대미술의 심장.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 시간 윤재한 씨는 마을 회관 뒤
공터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고 저는 말했어요. 그 그림 봤어요. 부끄럽네요. 손재주만 믿고 그렸는데 아니요. 저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제게 말했어요. 리사 씨, 나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어떤 감정 표현보다 선명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았어요. 그가 만든 나무 의자 위에 말이 없어도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은 늘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이 제게도 필요하다는 걸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속까지 파고들 만큼 매서웠어요.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코끝이 찡하고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예전 같았으면 이 추위가 고통이었을 텐데 이젠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곳은 제가 선택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마루에 앉아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 정말로 머물 수 있을까? 예전에 저였다면 예술가로서의 길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뉴욕에서의 삶, 휘트니 미술관이라는 이름, 엄마가 만들어준 성공한 화가 리사 안이라는 브랜드를 떠나는 건 분명한 퇴보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모든 찬란함 속에서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외로웠어요. 반면 이 마을의 조용한 새벽과 나무로 만든 따뜻한 찻상 앞에서는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윤재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더 이상 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과 시선, 그리고 짧지만 정확한 말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체류 현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관공서를 방문했어요. 절차는 생소했고 언어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제가 머무르기로 결심한 만큼 스스로 해보고 싶었어요. 하루는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걷던 제 앞에 무채색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럴 줄 알고 나왔어요. 윤재한 씨였어요. 우산 속 그의 손이 제 장갑 없는 손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어요. 차가우면 그림도 못 그리죠. 그 순간 말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은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날씨까지 살피는 사람이구나.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진짜 삶의 터전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며칠 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제가 진짜로 여기서 살게 되면 당신은 괜찮아요? 그는 약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천천히 말했어요. 리사 씨가 괜찮으면 저도 괜찮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예의로 하는 말은 아니죠. 예의로는 매일 새벽에 당신 집 마당 눈 안 치워요. 그 말에 저는 웃었고 그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저를 공방으로 불렀어요. 작은 난로가 피워진 공방 안에서 그는 나무로 만든 물감통과 붓 손잡이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박스를 하나 내밀었죠. 이건 당신을 위해 만든 작업대예요. 박스 안에는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한 팔레트와 붓꽂이 그리고 나무 프레임으로 짠 작은 캔버스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말보단 손이 익숙해서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를 꼭 안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찾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작업대 앞에 앉아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속에는 마을의 바람 소리, 나무의 결, 조용한 사람의 눈빛과 손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나라는 존재가 있었죠. 며칠 후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리사, 거기서 계속 지내겠다는 게 진심이니? 응. 엄마, 여기서 나를 찾았어. 이제 조급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 언젠간 그 마음이 내 그림을 통해 전해지겠지. 처음으로 엄마는 제 선택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카스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루카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너와의 시간은 고마웠지만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곳이 나의 집이니까. 그렇게 저는 완전히 여기에 남기로 했어요. 지금도 저는 마루에 앉아 찻잔을 들고 그가 깎아놓은 의자에 기대어 하루를 그립니다. 바람이 불면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먼 산의 그림자가 마당을 덮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느껴요.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하루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내게 사랑해요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장작더미, 살짝 다른 수건, 손글씨로 적힌 오늘 눈 온대요라는 메모가 제게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이 다가옵니다. 사랑은 꼭 소리로 전해지지 않아도 돼요. 행동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말 없는 눈빛 하나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매일 그 사랑을 듣고 있어요. 아주 조용한, 그러나 가장 분명한 언어로요. 이 조용한 마을에서 조용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는 모든 풍경에는 그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